칼날. 애가사 크리스티. 클레어 헐리웰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뜰을 지나 대문에 이르는 멀지 않은 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녀의 팔에 건 바구니 속에는 병에 담긴 수프와 집에서 만든 젤리와 포도가 들어있었다. 데이머스엔드라는 그 작은 마을에는 가난한 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클레어는 교구 일손 중에서도 가장 열심이었다. 클레어 헐리웰은 32살이었다. 그녀는 반듯한 몸가짐과 건강한 안색과 멋진 갈색 눈의 소유자였다.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고 유쾌해 보였고 무척 영국적이었다. 모두들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2년 전 어머니가 죽은 후 그녀는 자신의 개 로버를 데리고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가 대문 빗장을 벗기고 있을 때 2인승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다. 운전석에 앉은 붉은 책모자를 쓴 여자가 손을 흔들었다. 클레어도 마주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인매가 잠깐 굳어졌다. 비비안 리를 만날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는 가슴이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바로 제럴드의 아내가 아닌가. 마을에서 꼭 1.5km 떨어져 있는 매던햄 농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리 집안의 소유였다. 현재 그 농장의 주인인 제럴드 리 경은 나이보다 늙어 보였고 많은 이들로부터 태도가 뻣뻣하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거만해 보이는 태도 이면에는 심한 수줍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와 클레어는 어릴 적에 함께 놀았다. 그 후에는 친구가 되었고 이어 더욱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리라고 많은 이들이 은연중 기대했다. 그런 이들 중에는 클레어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런데 바로 1년 전 마을 사람들은 제럴드 경이 하퍼 양이라는 아가씨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무도 그녀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아가씨였던 것이다. 새로운 리 부인은 마을에서 인기가 없었다. 그녀는 교구 일에 눈꽃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사냥을 지루해했으며 시골과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 싫어했다. 아는 체하기 좋아하는 많은 이들이 고개를 내저으며 그 결혼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했다. 제럴드 경이 그녀의 어떤 점에 마음을 빼앗겼는지는 쉽게 알 수 있었다. 비비안은 미인이었다. 예쁜 귀 위로 매혹적으로 곱슬거리는 붉은 금발과 곁눈질만으로도 충분히 남자를 흥분시킬 수 있는 커다란 보랏빛 눈을 지닌 자그마하고 고상한 요정 같은 여자로 클레어 헐리웰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딴판이었다. 제럴드 리는 남자다운 단순한 생각에서 자신의 아내와 클레어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랐다. 클레어는 농장에 자주 저녁 초대를 받았고 비비안은 만날 때마다 애정어린 친밀감을 표시했다. 오늘 아침 그녀의 쾌활한 인사 역시 그런 것이었다. 클레어는 목적한 곳에 가서 할 일을 마쳤다. 교구 목사 역시 클레어가 방문한 할머니 집에 와 있었다. 일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걷다가 서로 헤어져야 할 갈림길에 이르렀다. 그들은 교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존스가 또다시 술을 마시는 것 같아 걱정이오. 목사가 말했다. 그가 자진해서 술을 끊겠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정말 넌더리가 나요.
클레어가 딱딱하게 말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입장이 돼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봐야 한다오. 술에 대한 건 아니지만 각자 갖고 있는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테죠. 클레어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목사는 해끝 그녀에게 눈길을 주었다. 유혹의 시련을 거의 당하지 않는 행운을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시련의 때가 오는 법이라오. 그런 다음 그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며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클레어는 생각에 잠긴 채 걷기를 계속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하마터면 제럴드 리와 부딪힐 뻔했다. 야, 클레어! 너한테 달려가던 길이야. 아주 즐거워 보이는데? 혈색이 무척 좋구나. 그 혈색은 사실 그때 막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리는 말을 이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너한테 달려가는 길이었어. 비비안이 주말 동안 부엄마우스에 가게 됐어. 장모님이 편찮으시대. 우리와의 저녁 식사를 오늘 밤이 아니라 화요일 날로 옮겨도 될까? 되고 말고. 난 화요일도 괜찮아. 그렇다면 다행이군. 잘 됐어. 난 급히 가봐야겠어. 클레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충실한 하녀가 현관 계단 위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오시는군요, 아가씨. 자그마한 소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로버를 집으로 데려왔더군요. 오늘 아침에 혼자 밖에 나갔는데 차에 치인 모양이에요. 클레어는 서둘러 개에게로 갔다. 그녀는 동물을 몹시 사랑했고 그녀에게 로버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녀는 개의 다리를 차례로 만져본 다음 두 손으로 개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 개는 한두 차례 신음을 내지르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면 내상일 것 같아. 뼈는 부러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수의사에게 보이는 게 어떨까요, 아가씨?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 마을 수의사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지. 로버가 크게 아파하는 것 같지 않고 잇몸 빛깔도 정상인 걸 보면 심각한 뇌출혈이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 내일 로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차에 태워 스키핑턴으로 가서 리브스에게 보이겠어. 그는 정말 뛰어난 의사니까. 다음 날 로버의 상태가 더 나빠진 듯 하자 클레어는 지체 없이 그 말을 실행에 옮겼다. 소도시 스키핑턴은 그곳에서 64km 떨어져 있었다. 먼 거리였지만 그곳의 수의사 리브스는 멀리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리브스는 로버가 내상을 입긴 했지만 곧 회복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클레어는 가벼운 마음으로 로버를 그에게 맡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스키핑턴의 호텔이라고는 카운티 암즈라는 소박한 호텔뿐이었다. 그곳은 주로 떠돌이 장사꾼들로 붐볐다. 왜냐하면 스키핑턴 근처는 사냥에 적합하지 않았고 간선도로에서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 식사는 1시 이후부터 할 수 있었다. 그 시간이 되려면 몇 분 남아 있었으므로 클레어는 심심풀이 삼아 펼쳐져 있는 방명록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갑자기 억제된 외침이 터져나왔다. 둥글리고 꼬부려서 화려하게 보이는 그 필적은 분명 아는 이의 것이 아닌가. 그녀는 언제든 그 필적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금 그것을 두고 맹세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비안 리는 부언마우스에 가 있을 터였다. 시릴 브라운 부부 런던이라는 방명록의 내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그녀의 시선은 끝을 구부린 그 필적으로 줄곧 돌아갔다. 이윽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충동에 휘둘려
여사무원에게 물었다. 시릴 브라운 부인이 어떤 분이죠? 내가 아는 분인 것 같아서요. 자그마한 부인 말씀이세요?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계시죠? 아주 예쁜 분. 빨간색 2인승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부인. 푸조 같더군요. 그렇다면 틀림없지 않은가. 우연으로 보기에는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았다. 여사무원의 말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마치 꿈결처럼 들려왔다. 두 분은 한 달쯤 전에 주말 동안 이곳에 묵으셨는데 다시 오실 정도로 마음에 드셨나 봐요. 신혼인 게 분명해요. 클레어는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제 친구가 아닌 것 같군요. 자신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게 들렸다. 이제 그녀는 식당에 앉아 말없이 차가운 로스트 비프를 먹고 있었다. 마음속에선 상반되는 생각과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사태는 명확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녀는 비비안을 꽤 정확하게 파악했다. 비비안은 그런 여자였다. 어떤 남자일까 하고 그녀는 좀 궁금했다. 비비안이 결혼 전부터 알던 사람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오직 제럴드였다. 제럴드를 위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당연히 사실을 알아야 했다. 그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게 자신이 할 일이었다. 우연히 비비안의 비밀을 알게 됐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럴드에게 알려야 했다. 그녀는 비비안의 친구가 아니라 제럴드의 친구였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의 도덕관념이 만족되지 않았다. 그 사실에 직면해 그녀가 내린 결론은 타당한 것이었지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꼭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비비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제럴드 리가 아내와 이혼한다면 클레어는 그가 이혼하리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에 좀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내였다. 그렇게 된다면 제럴드와 자신 사이에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터였다. 그런 식의 결론에 이르자 그녀는 움츠러들었다.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노골적이고 추하게 보였다. 사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동기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클레어는 본질적으로 고상한 마음과 양심을 가진 여자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짰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이번에도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 이 경우 옳은 일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 순전히 우연으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좋아하지 않는 여자?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쓰라린 질투의 대상인 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여자를 파멸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 클레어는 작은 마을의 불가피한 일상인 험담과 뒷공론으로부터 줄곧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항상 경멸에 맞지 않던 그런 잔인한 인간들과 다름없다는 느낌이 들자 그녀는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순간 그날 아침 들었던 교구 목사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런 인간들에게도 시련의 때가 오는 법이라오. 지금이 자신의 시련의 때일까?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혹일까? 유혹이 의무감으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다가온 것일까? 기독교인인 클레어 헐리웰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했다. 제럴드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면
사적인 동기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했다. 지금 그녀로서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점심값을 지불한 다음 그녀는 운전을 하며 왠지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했다. 자신에게 유혹에 저항할 힘이 있다는 것, 치사하고 가치없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자신에게 남의 운명을 좌우할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밝아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녀는 터무니없다고 여기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화요일 저녁 그녀는 이윽고 마음을 굳혔다. 그 사실이 자신의 입을 통해 알려지면 안 된다. 자신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제럴드를 향한 그녀 자신의 은밀한 사랑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보다 더 높은 관점에서 사태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차를 타고 제럴드의 농장에 도착했다. 제럴드 경의 운전사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습한 밤이었으므로 그녀가 내린 다음 차를 차고에 넣기 위해서였다. 운전사가 차를 출발시키자마자 클레어는 자신이 돌려주려고 가지고 온 책들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가 소리쳐 불렀지만 운전사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집사가 차 뒤를 쫓아 달려갔다. 그래서 클레어는 잠시 동안 혼자 현관에 서 있게 되었다. 그녀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집사가 근처에 응접실 문을 열어놓은 참이었다. 하지만 방 안의 사람들은 그녀가 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윽고 비비안의 숙녀답다고 할 수 없는 새된 목소리가 명료하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우린 지금 클레어 헐리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자 알고 계시죠? 마을에 살고 있는 여자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미인이라고 하지만 정말이지 놀랄 만큼 매력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최선을 다해 제럴드를 잡으려고 했지만 제럴드는 딱 질색이었죠. 그 목소리는 자기 남편이 중얼대며 항의하는 것에 대답했다. 맞잖아요, 여보. 그 여잔 그랬다고요. 당신이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여잔 최선을 다했죠. 불쌍한 노처녀 클레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쓸모없는 여자잖아요. 클레어의 얼굴은 백지장같이 하얘졌고 늘어진 두 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노로 불끈 쥐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비비안 리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자제력을 되찾은 것은 놀라운 물리적인 노력, 그리고 그런 잔인한 말을 한 비비안을 벌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반은 무의식적인 생각 덕분이었다. 집사가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고 그녀의 도착을 알렸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밝은 태도로 방 안의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하얀 살빛과 연약한 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진한 포도주빛 드레스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비비안은 유난히 다정하고 감상적이었다. 그동안 클레어를 자주 만나지 못했다면서 이제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데 자신과 같이 꼭 골프장에 나가달라는 것이었다. 제럴드는 무척 정중하고 친절했다. 클레어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았지만 막연히 그 말을 벌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클레어를 무척 좋아했으므로 비비안이 그런 식의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랐다. 그와 클레어는 친구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아까 그런 말로 진실을 회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식사가 끝난 후 화제가 개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자 클레어는 로버가 당한 사고를 자세히 얘기했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의 말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전 토요일에 로버를 데리고 스키핑턴에 갔답니다. 문득 비비안 리의 커피잔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클레어는 비비안을 쳐다보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리브스 그 의사를 만나러 말인가요? 네, 그는 정말 훌륭해요. 병원에 들렀다가 카운티 암주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작지만 꽤 괜찮은 곳이죠. 이제 그녀는 비비안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묵어본 적 있어요? 불확실한 점이 있었다 해도 이제 일소될 터였다. 비비안은 재빨리 대답했다. 서두르느라 말까지 더듬으면서 저요? 아니요, 없어요. 비비안의 눈에는 두려움이 떠올라 있었다. 클레어의 눈길과 부딪히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커지면서 어두워졌다. 클레어의 눈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올라 있지 않았다. 차분히 뜯어보는 눈길이었다. 그 아래 짜릿한 쾌감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터였다. 순간 클레어는 자신이 조금 전에 들은 그런 말을 한 비비안을 용서할 뻔했다. 그 순간 그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충만한 자신의 힘을 천천히 음미했다. 비비안 리는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다음날 그녀는 비비안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날 오후 자기 집에 와서 자신과 조용히 차 한잔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클레어는 거절했다. 그러자 비비안이 그녀를 찾아왔다. 클레어가 거의 틀림없이 집에 있을 만한 시각에 두어 차례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클레어는 처음에는 진짜로 집에 없었고 두 번째에는 비비안이 오솔길을 올라오는 걸 보고 뒷길로 빠져나갔다. 내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체면을 위태롭게 하지 않은 채 확인을 하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그럴 순 없을걸? 내가 준비가 되기 전엔 말이야. 클레어 자신도 스스로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올바르고 고귀한 길이었다. 자신이 당한 극도의 모욕을 떠올리자 그녀는 스스로의 고매함에 더욱 큰 만족감을 느꼈다. 나약한 사람이라면 비비안이 자신의 등 뒤에서 한 그런 말을 듣고는 기왕에 가졌던 선한 마음을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일요일 그녀는 2차례 교회에 갔다. 새벽 기도회에 가서는 힘과 기운을 얻어 돌아왔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 그 어떤 비열하고 째째한 감정도 개입되지 말아야 했다. 그녀는 아침 예배에도 참석했다. 윌모트 목사는 기도로 유명한 바리새인에 관해 설교했다. 목사는 교회의 기둥인 그 훌륭한 사람의 삶을 간략하게 들려준 다음 영적 자만심이 그의 인간성 전체를 서서히 조금씩 왜곡하고 타락시켜가는 과정을 묘사했다. 그러나 클레어는 설교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비비안은 리 집안의 널찍한 전용석에 앉아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비비안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클레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랬다. 비비안은 클레어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의 집까지 함께 와서는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다. 클레어는 물론 좋다고 했다. 두 사람은 꽃과 구식 사라사 무명으로 장식된 작고 환한 거실에 앉았다. 비비안의 얘기는 산만하고 조리가 없었다. 알겠지만 난 지난 주말에 부원마우스에 있었어요. 제럴드에게서 얘기 들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늘 비비안은 거의 평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녀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날카롭고 여우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당신이 스키핑턴에 갔을 때, 내가 스키핑턴에 갔을 때?
그곳의 작은 호텔에 대한 얘기를 했죠? 카운티 암즈 말이군요. 그래요. 당신은 모르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어, 난, 난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 클레어는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비비안은 어떤 종류의 정신적 긴장도 견뎌낼 수 없는 여자였다. 이미 그녀는 자백을 시작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몸을 앞으로 굽히더니 격렬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날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죠. 당신은 줄곧 나를 증오해왔어요. 이제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듯이 날 갖고 놀면서 즐겁겠군요. 당신은 잔인해요. 잔인하다고요. 바로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심이 잔인하기 때문에요. 좀 심하군요, 비비안. 클레어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당신은 알고 있죠? 그래요.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걸 난 알아요. 그날 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스키핑턴에 대해 얘기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알아낸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무슨 일을 할 거죠? 클레어가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비비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난 알아야겠어요. 당신이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겠죠? 난 아무것도 부인할 생각이 없어요. 클레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날 그곳에서 날 봤나요? 아니요. 방명록에 쓰여진 걸 봤어요. 시릴 브라운 부부라고 쓰여 있더군요. 비비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부터 난 무슨 일인지 알아봤죠. 그날 당신은 부언마우스에 가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로부터 6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더군요. 비비안은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분노에 찬 울음을 터뜨렸다. 놀란 어린아이의 울음이었다. 어떻게 할 거죠? 그녀는 헉하고 숨을 멈추며 물었다. 죄를 띠게 말할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클레어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되기라도 한 듯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비비안은 자세를 바로 하면서 붉은 고수머리를 쓸어넘겼다.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가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비비안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태도에는 주저하는 기색이 없었다. 시릴 브라운이란 실은 시릴 하버랜드로 그녀가 전에 약혼했던 젊은 기술자였다. 건강이 나빠져 직업을 잃어버리자 그는 무일푼인 비비안을 쉽사리 차버리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돈 많은 과부와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비안도 제럴드 리와 결혼했다. 그녀가 시리를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다. 그것이 수많은 만남의 시발점이었다. 시릴은 아내의 돈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건 지저분한 이야기였다. 부정한 만남과 끊임없는 거짓말과 밀통에 대한 이야기였다. 난 그를 몹시 사랑해요. 비비안은 갑작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 말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클레어는 뱃속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더듬더듬 진행된 공연이 끝났다. 비비안은 수치스러워하는 듯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클레어가 되물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롤드에게 사실을 폭로하진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게 내 의무일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비비안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높아졌다. 그는 나와 이혼할 거예요. 그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 호텔에서 사실을 알아낼 거고 시리를 연루시킬 거예요. 그러면 시릴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겠죠? 그의 경력, 그의 건강,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예요. 그는 다시 무일푼이 되겠죠. 그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클레어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난 그 당신의 시릴이란 사람한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비비안은 그녀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장담하건대 그는 날 증오할 거예요. 날 증오할 거라고요. 난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제럴드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그러니 제럴드에게 말하지 마세요.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해요. 클레어는 심각하게 말했다. 생각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그동안 당신은 다시 시릴과 만나서는 안 돼요. 그럼요. 그를 만나지 않겠어요. 맹세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결정이 되면 당신한테 알려주겠어요. 클레어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비안은 어깨너머를 돌아보며 남몰래 도망치듯 그 집을 나갔다. 클레어는 혐오감으로 코를 찡그렸다. 불결한 연애 사건이었다. 비비안은 시리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까? 아마 그러지 못하리라. 그녀는 약했다. 속속들이 타락한 여자였다. 그날 오후 클레어는 먼 곳으로 산책을 갔다. 그곳에는 구릉지대로 통하는 오솔길이 있었다. 왼쪽으로 녹음이 우거진 언덕이 저 아래 바닥까지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지만 오솔길은 꼬불거리며 줄곧 높아졌다. 그 산책로는 그 지방에서 칼날로 알려져 있었다. 줄곧 오솔길을 따라가면 안전하지만 그로부터 벗어나면 위험했다. 그 완만한 비탈은 위험했다. 클레어도 그곳에서 개를 잃은 적이 있었다. 부드러운 풀 위를 달려가던 개는 달리던 힘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벼랑 끝까지 내달아 아래에 날카로운 바위들에 부딪혀 갈기갈기 찢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날씨는 맑고 아름다웠다. 저 아래에서 파도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클레어는 작은 잔디밭에 앉아 푸른 물을 내려다보았다. 사태를 분명하게 직시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혐오감 같은 것을 느끼며 비비안을 생각했다.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비굴하게 자신을 내던질 수가 있단 말인가? 격렬히 솟구쳤다. 용기도 근성도 없는 여자였다. 비비안을 싫어하긴 하지만 클레어는 당분간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클레어는 앞일은 약속할 수 없지만 당분간은 입을 다물고 있겠노라고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데이머스 엔드에서는 별다른 일 없이 세월이 흘렀다. 레이디 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초췌해진 것이 눈에 띄었다. 반면 클레어 헐리웰은 한껏 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밝아졌고 고개는 더욱 꼿꼿해졌으며 태도에는 전에 볼 수 없던 자신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와 레이디 리는 자주 만났는데 그럴 때면 나이 어린 쪽이 나이 든 쪽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첨 섞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때로 헐리웰은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해당 주제에 꼭 들어맞지 않는 말을 하곤 했다. 자신이 최근 많은 것들에 대해 마음을 바꾸었다든가 너무나도 작은 일로 인해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든가 하는 말을 뜬금없이 하곤 했다. 사람이란 동정의 감정에 너무 약한데 그런 것이야말로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종류의 말을 할 때 그녀는 리 부인을 기묘한 눈길로 바라보았고 그러면 리 부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고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해가 지나자 그런 사소하고 미묘한 사건들도 덜 눈에 띄게 되었다. 클레어는 그런 언급을 계속했지만 리 부인은 그런 말에 타격을 덜 받는 것 같았다.
그녀는 원래의 모습과 기분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난날의 유쾌한 태도가 돌아왔다. 어느 날 아침 개를 산책시키던 클레어는 길에서 제럴드를 만났다. 제럴드의 스페니얼이 로버와 노는 동안 제럴드가 클레어에게 말했다. 우리 소식 들었어? 그가 쾌활하게 물었다. 비비안이 말한 걸로 아는데. 어떤 뉴스 말이야? 비비안한테 특별히 들은 건 없는데? 우리 해외로 가게 됐어. 한 1년? 어쩌면 더 오랫동안이 될지도 몰라. 비비안이 이곳이 지겨워졌대. 알다시피 그녀는 이곳에 관심이 없었잖아.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제럴드 리는 자기 고향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어쨌든 난 그녀에게 다른 데로 가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알제 근처에 별장을 샀지. 모두들 좋은 곳이라더군. 그는 조금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두 번째 신혼 같지? 안 그래? 잠시 동안 클레어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에서 뭔가 솟구쳐 올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얀 별장과 오렌지 나무들을 눈앞에 떠올릴 수 있었고 남국의 향기롭고 부드러운 숨결을 맡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신혼이라니. 자신에게서 도망치려는 것이었다. 비비안은 이제 그녀의 협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떠나려는 것이다. 클레어는 조금 탁하게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다. 정말 멋져. 부러워라. 에도 로버와 스페니엘이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어진 개들의 싸움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했다. 그날 오후 클레어는 자리에 앉아 비비안에게 편지를 썼다.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다음날 칼날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아침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다. 클레어는 가벼운 마음으로 칼날에 면한 가파른 오솔길을 올랐다. 얼마나 멋진 날인가. 그녀는 자신이 말해야 할 바를 작고 답답한 자기 집 거실 대신 탁 트인 푸른 하늘 아래서 말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마음에 들었다. 비비안에게는 안 된, 무척 안 된 일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그때 오솔길에서 도드라진 노란 꽃 같은 노란 점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노란 니트 원피스를 입은 비비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작은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멋진 아침이죠? 클레어가 인사를 건네자 비비안이 되물었다. 아, 그런가요? 난 날씨가 좋은 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하고 싶다는 얘기가 뭐죠? 클레어는 비비안 옆에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 숨이 차군요. 여기까지 줄곧 가파른 곳을 올라왔으니까요. 빌어먹을 여자 같으니라고! 비비안이 날카롭게 외쳤다. 선한 얼굴을 한 악마 같으니라고. 왜 말을 안 하고 날 고문하는 거죠? 클레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윽고 비비안이 서둘러 자기 말을 주워 담았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클레어. 정말이에요. 다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데 당신이 여기 앉으면서 날씨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완전히 흥분한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신경쇠약에 걸리겠군요. 클레어가 차갑게 대답했다. 비비안은 짤막한 웃음을 터뜨렸다. 칼날 위를 달릴 거라고요? 아니요. 난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결코 머리가 돌진 않을 거예요. 이제 말해보세요. 무슨 얘기죠? 클레어는 잠시 침묵했다가 비비안을 바라보는 대신 줄곧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 일, 작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신 말은 제럴드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부 하겠다는 건가요? 당신 자신이 그에게 말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비비안은 날카롭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게 그런 일을 할 만한 용기가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어요. 클레어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소심하게 짝이 없는 비비안의 기질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녀는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비비안은 또다시 짧고 듣기 싫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당신의 알량한 도덕관념 때문인가요?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당신에겐 무척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비비안은 하얗게 경직된 얼굴로 클레어의 얼굴을 응시했다. 맙소사? 그녀는 소리쳤다. 나까지 당신 말을 진짜로 믿고 있군요. 당신은 정말로 그게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건 분별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땐 왜 그러지 않았죠? 아니요,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죠. 당신이 나를 수중에 넣음으로써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그 이유죠. 당신은 나를 줄곧 불안에 떨게 하고 겁에 질리고 머뭇거리게 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당신은 그런 잔인한 말들을 하곤 했죠. 그저 날 괴롭히기 위해서, 줄곧 소스라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내가 그것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당신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당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때조차 당신한테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즐기며 스스로를 억제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떠나려고 하니까, 나아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걸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편리한 도덕관념이 깨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멈추었다. 클레어는 줄곧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건 확실해요. 비비안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클레어의 손을 잡았다. 클레어, 제발 부탁이에요. 그동안 나는 반듯하게 지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했다고요. 난 그 후로 시리를 만나지 않았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건 이 문제와 관계가 없어요. 클레어, 당신한텐 동정심도 없나요? 연민도 없어요? 무릎 꿇고 빌게요. 당신 입으로 제럴드한테 말하세요. 당신이 고백하면 그는 당신을 용서해 줄지도 몰라요. 비비안은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그 정도보다는 제럴드를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는 미칠 듯이 분노에 불타 복수하려 들 거예요. 그는 나를 괴롭히고 시리를 괴롭힐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건 바로 그 점이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클레어. 시릴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는 무슨 기계인가를 만들어냈어요. 난 잘 모르지만 크게 성공할 거예요. 그는 지금 그 일을 추진 중이죠. 물론 그의 아내가 거기 필요한 돈을 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의심이 많아요. 질투가 심하고요. 만약 제럴드가 이혼수속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안다면, 앞으로 알게 된다면 그녀는 시릴을 버릴 거예요. 그의 일을 비롯해 모든 걸요. 시릴은 파산하고 말 거예요. 난 시릴 생각 같은 건 안 해요. 난 제럴드 생각을 하죠. 조금이라도 그를 생각해 주지 그래요? 제럴드라고요? 난...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난 제럴드는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여태까지도 상관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니까 진실을 말하게 되는군요. 하지만 시릴은 걱정돼요. 내가 정말이지 한심한 여자라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시릴에 대한 내 감정, 이건 더럽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말은 쉽죠. 클레어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냥 해보는 말 같아요? 이봐요. 당신이 계속 이렇게 잔인하게 나오면 난 자살하겠어요. 시릴이 이 일에 연루돼 파산하기 전에 말이에요. 클레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내 말 못 믿겠어요? 비비안이 헐떡거리며 말했다. 자살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죠. 비비안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움찔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내가 어떤 여잔지 알고 있군요. 그래요. 내겐 용기가 없어요. 쉽게 자살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당신 눈앞에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 풀로 뒤덮인 비탈길을 똑바로 달려 내려가기만 하면 되죠. 몇 분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죽은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군요. 비비안이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그건 정말 쉬운 방법이겠군요. 누군가 정말로 자살을 원한다면요? 클레어가 웃음을 터뜨렸다. 비비안이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 함구해놓고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럴 순 없잖아요. 다시는 시리를 만나지 않겠어요. 제럴드에게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게 싫다면 멀리 떠나서 다시는 제럴드를 만나지 말까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클레어, 제발. 클레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충고하겠어요. 당신 남편한테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겠어요. 알았어요. 비비안이 맥없이 말했다. 시릴에게 고통을 줄 순 없어. 그녀는 일어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이 가만히 서 있다가는 이윽고 오솔길을 가볍게 달려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걸음을 늦추는 대신 오솔길을 가로질러 비탈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중간에 한 차례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클레어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는 다시 아이처럼 경쾌하고 가볍게 달려내려갔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클레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갑자기 비명과 외침,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가 이윽고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가파른 오솔길을 걸어 내려갔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멈춰서 있었다.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클레어는 달려내려가 그들과 합류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누군가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내려갔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말입니다. 그녀는 기다렸다. 1시간인가, 까마득한 세월인가, 아니면 몇 분이 지났을 뿐인가. 한 남자가 비탈길을 힘들게 걸어 올라왔다. 셔츠 차림의 교구 목사였다. 아래쪽에 놓인 것을 덮느라 외투를 벗은 모양이었다. 끔찍한 일이오. 그가 새하얘진 얼굴로 말했다. 다행히 바로 숨이 끊어졌을 거요. 그는 클레어를 보고는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분명 당신한텐 커다란 충격일 거요. 당신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지 않았소? 클레어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막 헤어진 참이었죠. 아니요. 리 부인의 태도에는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끼어들어 리 부인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위험한 장소예요. 반드시 오솔길을 따라가야 하죠. 목사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사고요! 그렇소! 분명히 사고요! 그러자 클레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탁 하고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벼랑을 따라 메아리쳤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녀를 죽였어요.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괜찮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클레어는 줄곧 괜찮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괜찮아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비비안 리를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망상이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적어도 8이나 되었던 것이다. 클레어의 상태는 심각했다. 이윽고 간호사 로리스턴이 와서 그녀를 맡았다. 간호사 로리스턴은 정신병 환자들을 다루는 데 능숙했다. 그 불쌍한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녀는 느긋하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간호사는 클레어에게 자신이 펜턴빌 교도소에서 온 간수라고 말했다. 클레어에게 종신징역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방 하나가 감방처럼 꾸며졌다. 이제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로리스턴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말했다. 원하신다면 방에 있는 칼에 나를 못 이게 해놓을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살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 여잔 그런 형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재밌는 건 저런 이들이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칼을 휘두른다는 거죠. 네, 추리소설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애가사 크리스티의 수많은 단편 중에서 심리 묘사가 가장 탁월한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는 추리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칼날이라는 이름의 오솔길에서 자신이 혐오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연적 비비안 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본인은 무척 도덕적이라고 스스로를 추앙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던 한 여인의 어떤 모순적인 삶,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막 치밀한 추리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미난 소설이 아니었나 합니다.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애가사 크리스티 소설 소개해 드릴게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